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우리 시장 낙폭이 정말 깊었습니다.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유구무원이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거에 이제 증권회사 다닐 때 IMF 때라든가 네. 또는 뭐 금융 위기 이런 어떠한 시점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정도 뭐 예방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날벼락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말기 덮고 외출하거나 네. 아니면 고객분들하고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뭐 그러한 어떠한 흐름인데 잠시 시장에서 좀 비껴나 있는 것도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가 분석할 건 분석하고 네. 향후의 어떤 예상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현재 시장을 냉철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향후의 대응 방안을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향후 시나리오와 꼼꼼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5조 원인데요. 앞서 제목에서 이제 코스피가 10% 가까이 장중에 내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 한 8% 정도 낙폭을 보인 것 같거든요. 이게 5조 원이라는 숫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틀 거래일 동안에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대규모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 이 거래일 동안 다 합친 금액이 5조 원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대단히 매도 폭탄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 그래도 막판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또 1조 원 넘게 매도했다가 많이 청산을 좀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시장의 공포 분위기는 조성이 됐고 외국인들의 특히 선물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캐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보면 대규모 매도가 나왔지만 선물 쪽에서는 또 미세한 변화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개인들의 어떤 항복을 받아내는 듯한 네. 그러한 매도 폭탄들이 나왔는데 그 물량들을 줍줍하는 이러한 모습도 보였다라는 거 우리가 또 체크해 볼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부분에서 장 막판 들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둘러싸고 있는 시장의 가장 큰 요인들은 갑자기 불거진 리세션, 미국의 경기 침체, 또 뭐 실적 발표 단에서 이제 AI의 고점론 뭐 이런 네.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은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 7월 11일이었죠. 2,896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6% 내외 정도 장중 저점을 기록했을 때 급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코스닥 시장은 사실 7월 달에 별로 올라온 것도 없었어요. 네. 지난 3월 달에 고점이었죠. 3월 달에 922포인트 3월 26일 날 그 시점 대비한다면 한 25, 6% 정도 급락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흐름이라면 이제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도 됐습니다. 네. 문제는 주변에 엮여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씩 실타래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사실은 몇 가지 요인들을 감안하면서 한두 개씩 뭔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갑자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만한
그러한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 그것이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을 강타하는 이러한 모습들이었는데 결국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ISM 제조업 지수가 48.8로 예상이 됐는데 46.8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또 실업률도 4.1% 내외에 놓여져 있다가 4.3%로 급증을 해주었다라는 거고,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비농업 부분에서 17만 6천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1만 4천 명에 그쳤다라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금리 인하면은 아주 땡큐다. 그렇죠. 다만 파월 의장도 그렇고 연준 의원들도 인플레는 어느 정도 제궤도로 가고 있는데 고용이 여전히 뜨겁다. 뭐 고용을 좀 더 보겠다 이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렸지만 고용이라는 것이 뭐 서서히 감소된다든가 뭐 서서히 다운되는 게 아니죠, 인플레.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인데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이렇게 갑자기 악화가 된다? 쉽게 고용이 개선되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만약에 단행한다라면은 이것은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단계 아니냐. 그래서 7월 달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일부에서는 뭐 8월 달에 연준 회의가 없으니까 긴급 회의라도 소집해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뭐 압박도 가하고 있고, 뭐 일부 IB 쪽에서는 뭐 시티라든가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0.25가 아니라 최소한도 50bp씩 B컷을 단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1.25 정도를 인하해야 된다. 뭐 골드만삭스도 이렇게까지 또 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월가에서는 이걸 핑계로 해서 빨리 금리 인하를 해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과거에 CPI가 조금 꺾이니까 바로 뭐 금리 인하할 거야 하면서 시장이 막 급등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뭐 파월이라든가 연준 위원들이 아직 갈 길이 멀어 이러면서 또 찬물을 끼얹었단 말이에요. 또 고용 지표가 한 번 이렇게 잘못 나왔다고 기대치에 부합되지 못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아유 이거 경기 침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시장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뭐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을 때가 공식적으로 전미경제연합회에서 침체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고, 네. 사실은 뭐 실업률 5%대 내외 5% 미만이라면 거의 뭐 완전 고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불거지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거에 따른 피로도도 있지 않았느냐. 이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한 번은 되짚어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는 와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네탄야후 총리의 여러 가지 뭐 그러한 형사적 리스크를 해제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끌고 간다라는 논란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일촉즉발의 네. 폭풍 전야와 같은 이러한 얘기, 뭐 오늘 밤에 뭐 공습할지도 모른다, 뭐 내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이런 것 자체도 불안하다는 얘기죠. 거기에 그렇죠. 또 인플레가 좀 잡히나 보다 했는데 유가도 꿈틀거릴 수 있겠고, 또 물류, 항만, 또 어떤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식량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시장에서 인플레가 재현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뭔가 호재성 재료가 나와도 시원찮을 판국에 또 다른 악재 아닌 악재, 신경 써야 될 일이 또 생겼다라는 것도 심리를 그만큼 위축시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캐리 자금의 청산 문제.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일본에서의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고, 뭐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일정하게는 나올 수는 있어도 이렇게까지 시장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저의 오판이다 이렇게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말씀도 드리겠는데, 지난 7월 11일 날 162엔대에서 순간적으로 엔화가 급락을 했던 그런 과정이 151엔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리바운딩을 준 저항대가 155엔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뭐 4, 5일 동안 계속 잠잠하게 있다가 결국은 금리 인상과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 거기에 미국의 실업 지표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순간적으로 142엔까지 내려왔던 네, 맞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지금 또
시장에서 보니까 141엔대까지도 갔다가 지금 143엔대로 올라오고는 있어요. 지금 네. 현재.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엔캐리 자금을 계속해서 청산시키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145엔을 중심을 해서 여기서 추가 하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또 150엔대 정도까지 리바운딩을 줄 수 있느냐. 지금 엔화의 162엔대에서 142엔까지 내려왔다는 걸 감안하면은 한 3, 4% 정도가 순간적으로 한 2주 만에 급락을 한 거잖아요.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의 자율적 리바운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엔화의 반등 포인트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불확실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이 뭐 이게 엔캐리 자금이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느냐 네.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뭐 10조가 안 될 거다, 뭐 15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오늘 교보증권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지난 주말에 이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참고하면서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총 엔캐리 자금이 준동을 하는 시점들이 한 5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비교를 보시면 우리 코스피 지수 그리고 S&P 500 또 유로 지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좀 하락폭들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1기 때와 1차 때와 3차 때, 5차 때가 각각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었습니다. 바로 1차 때 우리가 바로 98년도 IMF 때 당시였습니다. 그리고 3차가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을 때 2008년도 9월 13일 날 바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됐던 그 시점. 그때 이제 아무래도 또 엔화가 준동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2020년 3월 전후에서 이런 흐름들이 됐는데 근데 그 시점에서 하락폭이 컸던 그것은 뭐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또 바로 그런 어떠한 지정학적인 이유라든가 뭔가 이슈가 있을 때 저렇게 준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지금의 하락폭을 감안했을 때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이러한 부분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건 90년대와 2000년대만 해도 일본 엔화는 절대적인 안전자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흔들린다든가 뭐 어떤 그 글로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는 달러 내지는 엔화로 안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피난처, 도피처가 됐던 그런 어떤 흐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저런 크게 5차례 또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이런 사례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이 과연 그럴 만한 시점이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감안하면 엔화의 그러한 절상 효과가 한 13% 정도 160엔대에서 140엔 그리고 우리 지수도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엔화의 어떤 움직임이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0% 이상씩 급락하는 이러한 부분도 과거 코로나 사태 이후 말고는 저도 별로 본 기억이 네. 없어요. 그만큼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러한 어떤 단초가 제공됐던 것이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은 시간에서 100불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러한 요인도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또다시 이상한 얘기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미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혐의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유럽 쪽에서는 이미 프랑스에서 조사를 먼저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바로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그런 결함에 따라서 올 하반기 또는 뭐 내년 상반기도 1, 4분기도 안 될지 모른다. 이게 또 저걸 가지고 오히려 TSMC의 어떤 몰빵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고 있는데 네. 지금 저 블랙웰과 관련돼서는 전체 엔비디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뭐 한 5%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에 물론 뭐 조금 손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 AI의 거품론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MS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들이 그만큼 얘네들 재정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익 나는 거 없잖아. 그런데도 내년에도 계속 투자를 할래?
라는 이러한 부분이 거품론까지 제기가 되면서 전체 심리라든가 투자 또는 어떠한 그 매수 주체들의 그러한 움직임들 속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수급의 결정적인 역할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그것이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매도를 하고 청산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좀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고 급락세가 좀 쉽게 진정이 안 되는 이런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침체 AI 거품론 그리고 전쟁까지 결국 우려가 시장의 급락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됐기보다는 조금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급락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에 좀 지표들이 잘 나온다면 오히려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좀 빠진 것도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들을 대응할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정을 가지고 한번 제가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조사를 했는데요. 이러한 그 일정들이 시장에 미칠 만한 영향들이니까 여러분들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조금 메모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은 촬영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FOMC 회의 9월 19일 날 있기 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단말기 앞에 놓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오늘 저녁에 이제 ISM 서비스 지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는 안 좋다. 근데 서비스 지수마저도 지금 지난달 48.8에서 51.4를 전망하고 있는데 얘는 좋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당장 오늘 저녁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급락해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연출되고는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대적으로 중화권 뭐 중국이라든가 홍콩은 뭐 하락폭도 제한적이고 양호하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미세하죠.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홍콩으로 반납된 홍콩이 중국으로 반납된 이후에 뭐 외국계 자본, 엔캐리 자금도 할 것 없이 이미 상당 부분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중화권 증시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일부 우스갯소리도 하시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주 후반에 8월 8일 날이죠. 과연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고 다음 달에도 또 추가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는데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엔캐리 자금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14일 날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아주 참 묘한 상황이 됐어요. 지난달에 발표됐을 때는 전월 대비했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너무 높게 나와도 안 좋고 또 안 좋게 나와도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또 마이너스가 나온다든가 이상하게 나와버리면 야 이거 진짜 침체되니까 물가도 이거 완전히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냥 뭐 적정하게 뭐 2.78 정도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 뭐 양호하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14일 날 CPI 나오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의 전당대 이미 뭐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은 됐지만 이런 어떠한 공식적 행사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또 민주당의 정강 정책이라든가 또 미국 시장이 급락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결코 달가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어떠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또 어떠한 코멘트를 할 것인지 뭐 지금 뭐 비컷도 요구하고 있고 8월 중에 전체적으로 뭐 임시 회의라도 소집해서 금리 인하라 그거는 오히려 아닐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거에도 코로나 사태가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갑자기 새벽에 그냥 막 파월 의장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금리를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인하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들도 연출이 됐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은 야 이거 정말 경기 지쳐 오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할 우려가 있으니까 정상적인 루트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한테도 또 어떤 면에서는 키가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화도 또 절상이 되고 있는 상황, 뭐 1,360원, 50원대에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다라면 지금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또 물가 문제 이렇게 큰 세 개 축인데 일단 환율이 일단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네. 뭐 1,400원을 다시 간다는 것보다는 1,350원대에서 이제 좀 레벨 다운돼서 움직이니까 운실의 폭이 넓어지는데 물가도 뭐 장마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만 다시 또 이제 정상화된다라면은 2%대로 내려온다. 이제 부동산이 문제인데 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부동산 이것이 쉽게 안 잡히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는 게 기조이긴 한데 과연 만약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9월 달에 0.5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그러고 나서 8월 28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9월 달 들어와서 이번 시장의 하락의 요인을 주었던 바로 미국의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겠고 그 주 6일 날 실업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11일, 12일부터 CPI, PPI 그걸 다 보고 이제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19일 날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큰 이벤트를 봤을 때는 사실은 9월 19일이라든가 또 8월 28일 요때까지는 시장에서 뭔가 시장의 모멘텀을 강하게 줄 수 있을 만한 굳이 준다면 오늘 저녁에 발표될 이러한 ISM 서비스 지수 이런 것들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시장에 어떤 급반등을 줄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조금은 아쉬우면서도 여러 가지 시장의 자율적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기다리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일정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금 비중이 높은 분들 그리고 주식 비중 높은 분들 간의 대응 전략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렵죠. 현금 비중이 있는 분들은 뭐 적절한 시점에서 몇 가지만 체크를 하고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물가와 고용 지표 금리 인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전체 시장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든 주식을 갖고 있든 같은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 개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선물 쪽에서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것보다는 엔화가 145엔대로 다시 또 넘어와 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체크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수 밴드는 사실은 지금 9배 이하로 내려와 있어요. 네. 우리가 예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를 감안해서 본다라면 그리고 이러한 밸류 자체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고 단기 낙폭 과대라는 거 또 신용장구가 지난 17일 날 20조 원대에서 지금 19조 원대로 내려왔는데 한 2, 3조는 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우리 또 단기적인 내부 포인트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2018년, 2020년, 2022년 요럴 때만 PER 밴드가 뭐 9배 내외에 있던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현금 있으신 분들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 7만 원부터 7만 1천 원 사이에서 하방이 잡는다면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다. 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도 15만 원에서부터 14만 원 자리가 유지가 돼준다면 그 자리에서는 일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분할 매수의 전략과 더불어서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지금은 견디셔야 될 자리입니다. 최소한의 뭐 3인 2거래일 동안에 여러분들 코스피 기준으로 300포인트가 급락을 했습니다. 최소한도 100포인트, 150포인트가 조그만 계기만 이루어지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내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 체크포인트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 일단 대표주들의 지지 라인이 어디에서 형성되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뭐 추가 매수를 하든 다른 여타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만 소부장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선물에서의 매도 규모가 축소되는지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의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시고 또 시총 상위주들 그것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뭐 중소형 단위다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시총 상위 종목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또 전력 설비가 됐든 얘네들이 하방을 잡아줘야만 다른 쪽들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연출이 되는 거고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거 반등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손실폭을 축소시키는 이러면서 현금을 조금 더 반등시마다 늘려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형 관리에 대한 하락할 때 쫓아가면서 포기하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그 자리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